네,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배종우 세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앞서서 보신 것처럼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때문에 중단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관련된 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근무로 권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라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며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한잔만 하고 들어갔다 그제 내일도 하실 거예요? 뭐 이거야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좀 괜찮아지면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네, 이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잠정 중단이 됐다라고 누누이 알려드렸는데 하루 만에 그렇게 다시 어찌됐든 간에 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다소 우려스러운 느낌을, 입장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흥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이 메시지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머네요. 뭐 이런 게 이제 오디오 방송에서 중요한 소리를 픽업하는데 소리를 캐치하는데 그냥 안 들릴 정도니까 예, 제가 예. 뭐 10m 언론을 보더니 10m다 아니라 7m라는데 굉장히 멀고 대통령도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저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게 청와대를 이전한 거잖아요. 용산을 이전한 것. 플러스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출근길 기자회견 내지 기자 간담회 형식의 이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찬성론도 있지만 비판도 적지 않았잖아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단도직입지고 강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거나 취지가 다르게 굴절돼서 전달되면서 오해를 샀다. 이런 대목이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모들도 이거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에서도 그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실 출입 기자가 150명 된다는데 그중에 11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서도 기내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통령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기자들은 쓰고 있고 이런 모습이 매번 비쳤어요. 그러면 저거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경호 차원에서 보자면 문제가 될 만한 사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속내는 모르겠어요. 뭐 핑계 끼미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오늘 전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게 생겼으니 나오는 김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을 했고 좀 여러분들 괜찮으면 이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포토라인을 설치합시다 하는 거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게 아니죠. 여러 개 되는 장점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바로 재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잠정 중단 하루 만에 이렇게 재개된 도어 스태핑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루 만에 좀 입장이 바뀐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잠정 중단하기로 했으면 잠정 중단을 하고 계속해서 일관된 행보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도어 스태핑을 당초에 그러면 왜 중단하기로 결정했을까? 그 원인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은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면서 일단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11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또 대통령 핵심 참모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왔다. 따라서 방역, 또 대통령 안전 차원에서 당분간 도어 스태핑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메시지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하락한 그런 상황. 지금 이제 뭐 지지율, 리얼미터라든지 뭐 K오스와에 보면은 뭐 무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0에서 26%포인트나 높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어 스태핑에서 잘못된 발언이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발언 가운데 대표적인 발언을 얘기를 하자면은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가 있었냐.
라는 이제 인사 참사를 물어보는 기자들의 답변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그런 답변이죠. 최근에 송홍열 후보자 같은 경우 결국 4번째나 낙마를 했는데 이런 발언은 좀 부적절했고 그다음에 또 국기문란 발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번복이 되면서 이걸 또 본인이 국기문란이라 하니까 이것도 상당 부분 파장이 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 52시간을 유연하겠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제 발언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메시지 관리 차원도 있는데 그러면 도어스태핑 중단을 누가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보다는 참모들이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워낙 즉흥적으로 이 도어스태핑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7, 8m 거리를 두고 지금 이른바 포토라인을 두고 다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른바 이제 포토라인을 사이에 두고 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좀 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어스태핑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깊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윤석열 대통령 또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각 당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볼 텐데 이준석 대표의 징계 결정 이후에 국민의힘은 권선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의총 분위기는 어땠는지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진 의원들의 분위기가 이 1, 2위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실망을 드린 것도 부끄러운데 향후 수석 문제를 놓고 또 이 안 저 안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을 하고 다투게 되면은 더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직무대행안을 양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고요. 예,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당력을 모으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의 이 직무대행 체제를 채택하게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뭐 이로써 당장 큰 이 국민의힘의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큰 가닥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윤석 대표의 징계가 권위냐, 자리가 없어지는 권위에 해당하느냐, 사망이나 무슨 제명처럼 그건 아니다. 사고다. 그렇게 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그게 당헌 당규의 올바른 해석이다. 그러면 직무대행을 가면 그러면 남는 문제는 직무대행으로 몇 개월 갈 것이냐, 가운데에 비대위를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비대위도 아니다. 왜냐하면 해석장, 비대위는 나중에 뭐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게 여기에서 6개월 정도, 다시 말하면 내년 1월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까지 함께 가는 게 맞다라는 이 해석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했던 의원들조차 어제 분위기,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 어제 아침에 전부 다 전 언론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심지어 어떤 것은 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처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었으니까 여기서 직무대행이냐 아니냐 논쟁하는 것 자체가 조혜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었다. 그래서 어제는 만장일치로 전 단위에서 회의를 했던 전 단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체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합의를 한 거죠.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가장 큰 변수가 뭡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 좀 나올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다. 네. 또한 지금 당권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의원들과 그 세력들이 생각하기에 6개월 동안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표직을 함께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내지는 이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그 바닥에는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어느 계기로는 다음 달에 이런 데 되면은 조기 전당대로 가자 내지는 비대위로 가자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남아있다고 봐요. 예. 지금 이 이준석 대표의 이 사고인 상황 그리고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 확정은 됐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가 지난 일요일에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만났다. 그리고 이준석 부재 이후의 당 수습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두고 그동안에 사실 윤심이 이른바 작용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러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입증하는 어떤 만남이 아니었을까 이런 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한 당의 진로, 특히 이제 수습 방안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서 상의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당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뭐 의총까지 열어가지고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이죠. 그 얘기는 그만큼 현재 당원권 정지라는 대표의 사상 초유의 징계 문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 수습을 둘러싸고 내용이 심각하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뭐 쟁점으로는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도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당 사무처의 유권 해석 그리고 뭐 선수별 모임 그리고 의총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두 번째 쟁점은 그렇다면은 이 위기 상황에 당 지도부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갔지만 이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선호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뭐 윤핵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안철수, 김기현 이렇게 이제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조기 전대 내지는 또 임시 전대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임시 전대나 조기 전대를 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당헌 당규대로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윤리위에서 이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앞으로 11개월 남았으니까 조기 전대나 임시 전대를 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거는 권위가 아니고 사고다라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이 결국 이제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고 또 추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앞으로 이제 두 가지 변수가 남아 있어요.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자맹 모드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 다시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에 당 내용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현재 이렇게 갈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하고 다음에 당권 도전을 하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안철수, 김기현 의원,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가 이준석 대표가 문제가 있다라면서 기소가 된다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자진 사퇴 문제가 다시 본물처럼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다시 조기 전대나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에 또 한 번 여러 가지 좀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잠행을 이어가면서 이따금 SNS에 이제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에 나설 거라고 보세요? 왜 당원 가입 그 동력을 올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뭐 탈당할 것이다, 당을 만들 것이다, 불가능한 소리예요, 불가능한 소리. 그거는 호사가들이 하는 소리고, 그건 바른정당의 경험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내 언젠가는 한번 다시 도모하겠다는 6개월 후에는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나를 좀 당에 들어와서 도와달라는 SOS 신호를 치고 있는 거죠. 앞서 윤심이 어디 있느냐? 저는 제 눈에 비친 대목이 어제 의원총회에 장제원 의원이 안 왔다는 네. 부분이. 예. 다시 말하면 적어도 막 이 보도가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당 사항을 아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뭐 추인을 보고하는 자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면 대통령이 뭐라 그러겠어요? 특별히 뭐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예. 명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당의 기획조정부의 해석,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조기 전당대로 갈 경우에는 당력이 더 흩어지는 문제. 당력이 완전히 원심력이 커지면서 완전 너무 당이 휘청거리게 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동의를 한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일부에서 보는 대로 장제원 의원이 시작한 것으로 만약에 맞다면 이 수습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거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수습안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걸로 보는 게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장제원 의원이 왜 이래 됐지 하면서 의원총회에 안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제 경험치상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자들의 저마다 하루하루 아주 열심히 뛰면서 당심 그리고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97그룹의 기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 듣고 관련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뭔가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고 비틀비틀 거리고 마치 때리면 쓰러질 것 같고 알아서 주저앉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이 저거 그냥 저도 우리가 이기겠다. 우리도 뭐 혁신할 게 아니라 기회만 잘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윤석열 정치권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권 도전 대진표를 완성해가고 있는 민주당.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합을 좀 청사진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응하는 97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을 외치면서 좀 세대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민주당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민주당은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친명이냐 또는 반명이냐로 당이 크게 내분돼 있기 때문에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갈라진 당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선에 패배하고 또 지방선거에 패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당을 다시 희망을 불러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지금 각 전당대회 주자들 그리고 최고위원 주자들이 강한 민주당, 강한 야당, 또 책임 있는 야당, 또 민생 야당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의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광주에 가서 던진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만들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언제 출마 선언하고 후보 등록을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17일, 18일 날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17일 날 후보 등록을 출마 선언과 함께 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대명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특별한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어대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역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은 1차 전당대회 때 대표 후보가 3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에서 압축이 되는데 예. 이 3명의 후보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한 명이 이제 이재명 들어가면은 여론조사로 보면은 두 번째로 이제 박용진 의원이 한 15% 정도로 높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이제 양강이라는 강병원 또는 이제 강훈식 이런 분들은 한 3에서 1 정도 굉장히 낮아요. 다만 또 이분들은 굉장히 당내 조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그리고 또 박용진 그리고 또 양강 내지는 또 박주민 의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나머지 박주민 또 그리고 또 강병원 또 그리고 또 강훈식 이런 사람들이 단일화를 문제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서로 셈법이 상당히 달라요. 예. 굉장히 자기가 지금 여론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컷오프 전에도 단일화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병원, 강훈식 이 두 사람은 컷오프 이후에 단일화를 생각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고 박지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제 각자 전략에 따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 2명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어대명이라는 이것에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는 양강 양박 후보 중에 좀 단일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셈법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제3자로서 관찰할 때는 이재명 의원은 무조건 거의 출마할 테고 출마하면 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워낙 높다. 그래서 어대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결국은 이른바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다만 이 현재는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치고 박용진 또 김민석, 강훈식, 강병원, 박주민 이렇게 하면 한 6명 정도 될 텐데 현재로 봐서는 그럼 3명이 어떻게 줄어들까? 그거는 보니까 여론조사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고 중앙위원이 70%라 그래요. 예, 예. 그것도 보기 때문에 중앙위원이라 하면 제 느낌상으로는 이것은 조직에 의해서 관리된다. 내지는 굉장히 당성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이래 따라갈 거다. 보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다른 5명이 무슨 소리를 내느냐, 어떤 소리를 가지고 이재명에게 대항하려고 하느냐, 가장 강자에게 그 대목인데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이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은 맞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 당원들이 보기에도 근데 힘이 실리냐는 부분도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는 혁신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또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고 누구는 또 예를 들어서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걸 내놓고 그래서 종합해서 이게 어떻게 퍼즐을 맞추듯이 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고 하는 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예.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누가 나가고 안 나가고 뭐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의 목소리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우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